2020학년도 한국호스피스협회 추계학술대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일반인도 쉽게 배울 수 있는 응급처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할 한국호스피스협회 국제연구소 부소장, 계명문화대학교 관아학과 교수로 있는 김양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심폐소생술 관련 기초지식과 심폐소생술 그리고 상황별 응급처치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정지 들어보셨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급성 심정지 발생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19,480명이었던 것이 2016년도에 29,832명으로 약 10년 사이에 1만 명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병하는 위암보다 급성 심정지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으며 운수사고나 기관지 폐암보다도 훨씬 더 많은 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별 및 특성으로 보면 여성보다는 남성들이 훨씬 많고요. 그리고 연령이 높을수록 급성 심정지 발생률이 높습니다. 0에서 14세보다 65세 이상 5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급성 심정지 환자들의 과거 병력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이 고혈압 제일 많이 나타났었고요. 24.6%, 당뇨병, 암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특별히 고혈압의 과거력이 있는 분들이 심정지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심정지 발생 장소는 대부분이 비공공장소, 즉 대부분 가정에서 많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공장소 20.4%보다 비공공장소인 65.1%가 훨씬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급성 심정지 환자의 절반 이상이 가정에서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이렇게 많이 발생할 경우에 심폐소생술의 시행률이나 생존율이 낮은 것을 우리 그래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심장의 구조 및 역할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심장은 우리 신체 안에 흉곽에서 갈비뼈가 보호하고 있으며 그 심장을 주변으로 그 다음 양쪽으로 폐가 이제 감싸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관인 만큼 우리 많은 기관들이 우리 심장을 보호하고 있으며 이 심장은 스스로 펌핑하는 작용을 통해서 혈류를 우리 조직에 그 다음에 보내어서 조직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심장이 멈추면서 산소 공급이 중단을 되면 산소가 지나가는 뇌 쪽으로도 산소 공급이 중단이 됩니다. 이럴 때 뇌는 특히 4분이 지나면 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요. 0에서 4분 정도에는 두뇌 손상의 가능성이 적습니다. 하지만 4분이 지나면서 두뇌 손상 가능성이 매우 높고 특별히 6분에서 10분 정도로 지나면 심한 뇌 손상이 오고요. 10분 이상인 경우 뇌사, 사망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뇌는 한번 손상이 되면 다시 재생될 수 없는 비가역적인 손상이 되며 되돌릴 수 없는 영구적인 손상으로 야기하게 됩니다. 뇌의 산소 공급이 안 되는 시간이 1분이 지날수록 소생률은 10%가 감소한다고 생각하시면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병원으로 이송하는 시간이 빨라야지 굉장히 좋다. 예후에도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과 급성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이 점점 향상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우리 2008년 대비 약 8.8%가 증가하고 있고요. 급성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2006년 대비 약 3.3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일반인들의 심폐소생술 시행률과 생존율이 양의 방향으로 상승하는 것을 보니 일반인 심폐소생술의 시행률이 환자의 생존율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폐소생술 시행 여부에 따른 생존율을 나타내는 또 연구 결과입니다. 일반인 심폐소생술의 일반적으로 16.8%가 시행을 하는데 그 16.8% 안에 일반인 심폐소생술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생존율이 약 3배나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았을 때의 생존율은 약 4.7%,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을 때의 생존율은 15.5%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을 때의 환자 생존율이 3배 이상이 증가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폐소생술 외에도 자동 제세동기, 즉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 여부에 따른 생존율을 또 추가적으로 보면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생존율이 15.3%라면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했을 때의 생존율은 46.2%를 나타내며 자동 심장 충격기의 사용이 또 약 3배 이상의 생존율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인들이 처음에 심정지 환자를 만났을 때 일반인들이 조기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실시한다면 환자의 생존율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생존사술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정지 환자가 발생을 했을 때 신속한 심정지를 파악하고 응급구조체계를 가동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이며 두 번째는 가슴 압박을 강조하는 조기 심폐소생술의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신속한 재세동의 단계입니다. 네 번째는 포괄적인 전문 심폐소생술의 단계, 다섯 번째는 심정지 후 처치를 통합하는 단계인데요. 지금 일반인들 상황에서 현장에서 심정지 환자가 발생을 했을 때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단계가 신속한 재세동 단계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심정지 환자가 쓰러진 것을 발견을 했으면 바로 응급구조체계를 가동, 즉 119에 신고를 하고 여기는 119에 신고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가슴 압박, 조기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세 번째는 신속하게 자동 심장 충격기로 재세동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생존사슬은 서로 고리고리 연결이 되어 환자의 생존율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의 큰 단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폐소생술이 여부에 따라서 환자의 생존율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올바른 심폐소생술 시행이 여러분의 올바른 심폐소생술 수행이 환자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의식 확인입니다. 의식 확인. 네. 의식 확인은 환자가 쓰러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현장에 지금 환자가 쓰러져 있죠. 이때는 가볍게 흔들며 큰 소리로 확인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여러분도 조금 쑥스럽지만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시작.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이때 주의사항은 환자를 세게 흔들거나 하지 않습니다. 어깨를 두드리면서 가볍게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의식을 확인했을 때 의식이 없으면 그 다음 단계로는 이제 신고의 단계를 가는데요. 일반적으로 대상자의 눈을 한번 봤을 때 정상적인 우리 동공의 모양은 이렇게 예쁜 모양인데요. 심정지인 경우 안에 동공이 크게 확장되어서 이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환자가 쓰러졌을 때 잘 모르겠다 싶으면 눈을 한번 깨끗하게 손으로 눈을 살짝 열어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환자가 의식이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신고, 즉 도움을 요청합니다. 어디에 신고하냐면요, 119에 신고합니다. 그리고 심장 충격기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합니다. 두 가지를 하는데요.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하고 의식을 확인했을 때 환자가 반응이 없었어요. 그러면 두 번째로는 신고를 하죠. 신고를 할 때는 혼자인 경우에는 스스로 119에 전화를 하고 주변에 누군가가 사람이 있다면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도움을 요청할 때는 상대방을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는 중에 누가 해야 될지 사실 사람들은 머뭇머뭇거립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확하게 한 사람을 짚어주세요. 손끝을 향해서 그 사람을 보고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거기 파란색 옷 입으신 여성분 또는 거기 안경 끼신 남성분 이렇게 이제 명확하게 지켜주셔서 그 본인에게 너가 아니면 안 된다. 즉 선생님이 꼭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는 그러한 약간의 부담감도 드리면서 도움을 요청하게 되죠. 도움을 요청하게 될 때는 그게 두 가지를 요청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119에 신고하고 두 번째는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즉 거기 파란색 옷 입으신 여성분 119에 신고해 주시고 심장 충격기 가져다 주세요 라고 이렇게 멘트를 하는 거죠. 자, 우리 그러면 앞에서부터 1단계부터 한번 더 해볼까요? 저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의식을 확인했는데 반응이 없습니다. 거기 주황색 옷 입은 여성분 119에 신고해 주시고 심장 충격기 가져다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조금 민망하지만 한번 소리 내어서 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심폐소생술의 세 번째 단계는 흉부 압박입니다. 흉부 압박은 다른 말로 가슴 압박이라고도 합니다. 가슴 압박은 심폐소생술의 하이라이트며 꽃입니다. 제일 중요한 이제 개념이기 때문에 다른 거는 모르셔도 이건 꼭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우리 가슴 중앙에 5에서 6cm 깊이로 분당 100에서 120회의 속도로 30회를 압박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슴뼈 중앙에 5에서 6cm 깊이로 분당 100에서 120회의 속도로 30회를 압박을 하는데요. 한번 그 속도감을 소리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네. 요 속도가 분당 100에서 120회의 속도입니다. 그래서 한 번 압박할 때마다 30번씩 가슴 압박을 하는데 가슴 압박 30번, 인공호흡 2번을 5번 하는 것이 한 주기가 되겠습니다. 가슴 압박은 굉장히 힘이 많이 드는 거고 또 이제 잘못하면 우리 갈비뼈가 부러질 수 있는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구조자가 지금 상체를 펴고 수직으로 하고 손과 환자의 가슴이 90도로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직으로 팔꿈치를 구부리지 않고 수직으로 해서 상체 전반적인 힘의 반동을 이용해서 가슴 압박을 5에서 6cm 깊이로 하도록 합니다. 자, 가슴뼈 중앙은 우리 목에서 쏙 들어가는 부분 있죠. 여기랑 여기에서부터 우리 명치 끝을 전체를 가슴뼈라 하면 그 가슴뼈 반틈의 아래쪽 2분의 1 지점을 우리가 가슴 압박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손의 모양은 여기 보시면 손을 깍지를 끼웠어요. 이게 요 깍지를 끼워서 손끝을 들고 가슴뼈 중앙에 손꿈치, 우리 여러분 손꿈치 있잖아요. 이 부분만 닿습니다. 손끝은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손꿈치만 닿게 해서 팔을 붙이고 몸은 환자와 내 팔이 90도로 될 수 있도록 정면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자세가 될 수 있도록 자세를 잡아서 약 5에서 6cm 그 다음에 가슴 압박을 하고 완전히 이완을 하고 가슴 압박하고 이완하는 이런 단계를 가슴 압박, 흉부 압박을 30번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흉부 압박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평하고 단단한 바닥에 환자를 수평으로 먼저 눕히고요. 그 다음에 양손은 평행하게 깍지를 껴서 손꿈치를 가슴 압박점에 댑니다. 이때 손끝은 바닥에 대지 않았어요. 환자의 가슴에. 양팔은 곧게 펴고 환자와 구조자의 몸이 수직이 되며 5cm에서 6cm 깊이로 속도는 분당 120배의 속도로 누릅니다. 압박과 이완은 동일하게 시행하며 압박 후 이완은 흉골이 정상적인 위치로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흉부 압박 시 처치자의 손가락이 흉벽에 닿으면 갈비뼈가 잘 부러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손꿈치만 환자의 가슴벽에 두고 나머지 손끝은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기도 유지의 단계입니다. 기도 유지는 말 그대로 공기가 지나가는 길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보통 환자가 쓰러져 있을 때 보통 여기 보면 안에 후두 안에 여기 목젖 안에가 부어오릅니다. 그래서 막혀서 공기가 가는 길을 막아줍니다. 이때 해야 될 것은 기도를 열어주는데 하는 방법은 한 손은 이마를 잡아서 뒤로 젖히고 다른 한 손은 턱뼈. 자, 여기서 턱뼈는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게, 자, 아래턱을 본인의 아래턱 만져보세요. 단단하죠? 그런데 조금 안에 더 들어가면 여기가 어때요? 볼록하죠? 안에 몽글몽글 아주 부드럽습니다. 여기는 혀의 뿌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를 누르면 오히려 기도가 막히고요. 어디를 하냐면 그래서 손 모양은 손가락 2개로 이렇게 들어줍니다. 한 손으로는 이마로 젖히고 턱을 들어주는 이러한 자세가 되겠습니다. 요 기도 유지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래야지 효율적으로 환자에게 공기를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기도를 유지하고 난 다음은 인공적으로 호흡을 해줍니다. 자, 기도를 유지한 상태. 아까 이마에 한 손은 이마에 손을 올려서 이마를 누르고 아래턱을 들고 이마를 눌렀죠. 그런 다음에 이 상태에서 코를 막아요. 그리고 내 입은 크게 벌려서 환자의 입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딱 붙입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불어넣는데 내가 이 환자가 쓰러져 있으니까 빨리 살리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넣으면 결국 나의 숨은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환자 살리려 가다가 내가 죽겠다 이런 마음들이 드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평정심을 가지시고 너무 많이 불어넣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불어넣을 수 있도록 1초 정도만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이마에 손 올려 이마를 뒤로 젖히고 턱을 올려서 그런 다음 코를 막고 후 1초 그 다음에 나도 1초 쉬고 그 다음 후 1초 그 다음 내가 1초 쉽니다. 그래야지 구조자도 우리가 안전하게 구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5단계를 크게 살펴보았는데요. 리마인드를 한번 해보시면 첫 번째가 여기 인공호흡 부분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자, 이마를 뒤로 젖히고 아래 아래 손가락 2개로 턱을 들어 올리고 코를 막고 입을 크게 벌려서 입을 후 했죠. 이때 그 구조자의 눈은 어디를 보냐 하면은 가슴을 봅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호흡을 할 때 호흡을 하게 되면 가슴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그런 것처럼 내가 정확한 방법으로 환자에게 필요한 만큼의 호흡을 해서 공기를 넣었다면 환자의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것이 인공호흡의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5단계를 한번 했는데요. 첫 번째부터 한번 다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첫 번째는 뭡니까? 반응하기. 자, 다 같이 해봅시다. 우리가 어떻게 했지요? 네,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제 말 들리세요? 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면서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제 말 들리세요? 자, 그런데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네, 구조를 요청합니다. 혼자 있다면은 내가 119에 전화를 바로 하고요. 주변에 도움을 줄 사람이 있다면 정확하게 그 사람에게 아들이 있다. 그럼 아들 누구야? 라고 이름 부르셔도 되고, 우리 학교 같은 경우 누구 학생이에요. 누구 학생? 라고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명확하게
거기 파란색 티셔츠 입으신 남성분 119에 신고해 주시고 자동 심장 충격기 가져다 주세요. 그리고 나서 호흡을 확인하죠. 호흡을 확인하는 때는 10초 이내로 대상자의 머리, 가슴, 배를 살펴보면서 가슴과 배의 움직임이 있는지 봅니다. 그리고 나서는 가슴 압박을 30회를 하죠. 아까 우리 30회 속도 들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이 속도가 분당 100에서 120회의 속도이며 가슴 압박의 깊이는 5에서 6cm, 가슴뼈 중앙 2분의 1 지점에 손꿈치를 올리고 발꿈치를 펴서 수직으로 가슴 압박 30번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인공호흡을 2번 하는데요. 인공호흡은 기도를 유지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머리를 뒤로 젖히고 턱을 들어 올리고 기도를 열고 코를 막고 내 입을 크게 벌려서 인공호흡을 1초에 한 번씩 후 1초 쉬고 다시 후. 그래서 30대 2. 이 가슴 압박 30번과 인공호흡 2번을 1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1주기를 기본 보통은 5번이 기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5주기 후 만약에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대상자를 교체합니다. 그죠? 이런데 이 5주기가 약 2분이 걸리게 됩니다. 이것이 심폐소생술의 시행 방법입니다. 저희 계명문화대학교 간호학과에는 계명문화대학교 심폐소생술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많은 일반인들이 교육을 오시고요. 선생님들과 교원들도 많이 오시는데 이렇게 교육을 받고 가정에서 노부모가 가슴 압박 심정지로 쓰러지셨는 거를 응급처치를 했다라는 사례가 참 다양하게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신문이나 매스컴에서도 쓰러진 임산부를 살리거나 초등학생이 아버지를 살렸다라는 그러한 기사들을 많이 보셨죠. 그만큼 이제 심폐소생술이 굉장히 이제 많이 보급화되어 있고 또 보급화되어야 하며 그래서 일반인들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데 많이 기여를 하니 여러분들도 꼭 한번 잘 기억해 놓으시고 응급 상황 시에는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앞서서 받는 선행 지식에서 자동 제세동기, 즉 자동 심장 충격기, 자동 제세동기, 심장 충격기 다 같은 말입니다. 네. 자,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을 하면 생존율이 또 3배가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동 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반드시 사용을 해야겠죠. 자동 심장 충격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네, 먼저 전원을 켜고 2개의 패드를 부착을 하고 심장 리듬을 분석을 하고 제세동을 하고 심폐소생술을 한다. 자, 이렇게 하는데요. 자동 심장 충격기는 말 그대로 자동이에요. 일단 전원을 켜면은 그 다음 멘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멘트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슬라이드 안에 넣어서 왔는데 이 멘트가 잘 안 들려서 제 휴대폰에 있는 내용들을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전원을 켰습니다. 패드가 붙이랍니다. 그리고 커넥터 꼽으세요. 그 다음에 꽂고 나면 그 다음 얘가 또 심장을 리듬을 분석합니다. 접촉 금지. 접촉 금지! 물러나세요. 제세동 해야 합니다. 충전 중. 제세동 해야 합니다. 충전 중. 떨어지세요. 정기적인 충격이 가기 때문에 물론 제세동 실시하세요. 주황색 충격 버튼을 지금 누르세요. 제세동 실시. 충격 버튼 누르고 나니까 중지되었습니다. CPR 시작하세요. 네. 잘 들으셨죠? 이게 실제로는 여러 가지 기계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교육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심장 충격기에 전원을 켜면 번호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전원 켜고 패드를 붙이고 패드를 2개 붙이는데 하나는 오른쪽 가슴 오른쪽 흉골과 중앙뼈 사이에 붙이고 하나는 옆구리 있는 데를 심장 유두 아래 겨드랑이 쪽으로 붙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두 개가 지금 여기 하나 먼저 패드 붙이고 그 다음에 커넥트를 연결하면 이게 정기적인 분석, 첫 번째는 분석하기 위해서 떨어지고 두 번째는 정기적인 충격을 주기 위해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환자에게서 떨어지세요가 두 번이 나옵니다. 심장 리듬을 분석하기 위해서 한번 떨어지고 두 번째는 환자에게 정기적인 충격을 주기 위해서, 즉 제세동을 하기 위해서 떨어지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제세동이 시행하고 나면 다시 심폐소생술을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심장 충격기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디 있을까? 공공시설에 있습니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관리사무소에 있고요. 우리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동사무소에 또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지하철역, 그 다음에 KTX역, 공공상소에는 대부분이 많이 충격기를 가지고 있고, 특히 이제 고등학교 기숙사나 이런 데도 반드시 심장 충격기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응급의료, 혹시나 내 주변에 그럼 심장 충격기가 어디 있지 알고 싶다면 우리 플레이스토어 가셔서 응급의료에 관한 앱이라는 걸 찾으면은 그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시면은 있어서 그걸 다운받으시면은 내 주변에 심장 충격기가 어디 있는지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활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심폐소생술을 다 하고 그 다음 상황별 응급처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물질이 이제 이물질로 인한 기도폐쇄, 즉 성인과 영아, 그 다음 뇌졸중, 화상, 저혈당, 쇼크 이러한 상황에 따른 응급처치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폐쇄입니다. 성인의 기도폐쇄인 경우는 음식 조각이나 작은 장난감 같은 이물질이 기도를 부분적 또는 완전히 막아서 호흡을 방해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옆에 이렇게 보는 이 사진의 경우는 환자가 지금 의식이 있습니다. 어떻게요? 목이 막혔어요? 하면 말만 하겠죠. 그 다음에 숨쉬기가 너무 어렵다고 이제 기침하거나 숨쉬기 어려워서 쌕쌕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의식 있고 완전 폐쇄는 아닙니다. 하지만 완전 폐쇄인 경우는 말을 못하고 기침과 숨 자체를 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시간이 지나서 지속적으로 되면 심정지 상태로 이제 우리가 심폐소생술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인 기도폐쇄하면 흔히 하임리 매뉴버라고 해서 횡격막 하복부 밀어내기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그림과 같은 거죠.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는 우리 손 모양을 감아서 우리 하복부를 상체로 밀어 올리면 이제 5번 정도 밀어 올리는데 굉장한 힘도 필요하고요. 이게 잘못하면 우리 오른쪽에 있는 간에 열상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완전 폐쇄인 경우는 첫 번째는 기침을 격리합니다. 우리 쉽게죠. 막힌 것 같다 하면 기침해봐 하고 등 두드려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완전 폐쇄가 아닌 경우에는 기침을 격리하고 등을 두드리는 방법으로 하고, 그래도 안 된다면 횡격막 하복부 밀어내기와 같은 이런 방법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영아의 기도폐쇄는 우리 돌전의 애기들, 보통 우리 애기들 이유식 많이 하잖아요. 이때 이유식 할 때 엄마들이 애기 잘 먹는다고 해서 떡 같은 거, 또는 애기들이 이제 막 기어다니고 이제 하다가 보면 장난감 째면한 거, 레고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삼킵니다. 그러면 이제 애들이 이때 우리 아이들을 엄마들이 또는 주변에 있는 분들이 잘 관찰해야 되는 것이 애들이 소리가 못 내요. 소리는 없고 눈물만 줄줄줄줄 흐르고요. 입술 새파랗고요. 사지면 바닥바닥바닥거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깊게 이제 늘 아이들은 살펴보시고, 먼저 영아를 무릎 위에 이제 올려놓고, 한 손으로 하기에는 이제 영아 같은 경우는 돌전에는 약 10kg 정도 되잖아요. 무겁기 때문에 이제 앉아서 또는 이제 한쪽 팔을 대퇴 위에 무릎 위에 영아를 놓고 가슴을 노출하고 1번 먼저 엎드린 자세입니다. 이렇게 엎드린 자세로 일단 이 둔부가 아래로 가야 돼요. 그렇죠? 여기가 머리가 아래로. 그래서 이물질이 튀어나와 중력에 의해서 두드려서 튀어나올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머리가 아래로. 그런데 아이들은 머리가 굉장히 큽니다. 어릴 때는. 그 무겁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주의사항은 이렇게 하다가 아이를 떨어뜨리는, 낙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등치기를 하는데요. 등치기는 우리 가슴 압박할 때 썼던 우리 이제 손꿈치 요 부분들을 사용을 해서 아이들 견갑골, 날개뼈 사이에 5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1초에 한 번씩 쳐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편으로 아이를 돌립니다. 그래서 반대편은 아이들 가슴은 중앙에 손가락 2개를 놓고 하나, 둘, 셋, 넷, 5번을 칩니다. 이것은 이물질이 나올 때까지 하고요. 만약에 이제 아이에게 이물질이 안 나오고 오래도록 산소 공급이 안 돼서 애가 의식이 없어지면 그때는 영아를 위한 심폐소생술로 들어가게 됩니다. 일단 처음에는 이제 영아들은 기도 폐쇄가 있을 때는 등 두드려서 빼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사실 저도 저희 아이가 돌전에 저희 아이들이 너무 잘 먹었거든요. 너무 잘 먹어서 이것저것 주다 보니 막혀가지고 애 이게 들고 엎드려가지고 머리 아래로 해서 등쳤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자, 뇌졸중입니다. 우리 이제 뇌졸중의 초기 증상은 대부분 굉장히 심한 두통이 오세요. 갑작스럽고 심한 두통이 오면서 어지럽고 약간 구토의 이런 이제 느낌도 있고요. 감각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한쪽이 마비돼서 얼굴 웃어보세요 하라면 한쪽은 웃는데 한쪽은 이렇게 웃지 못하는, 그리고 나서는 한쪽 팔 들어보세요 하면 양쪽 팔 들어보세요 합니다. 그럼 팔을 들으면 한쪽만 들 수 있습니다. 지금 한쪽 편은 아예 감각이 저하되어 있죠. 그리고 발음이 어눌하고 말을 더듬거나 또는 이해 능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지럽거나 이제 이러다 의식까지 소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뇌졸중의 초기 증상.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갑작스럽고 심한 두통이 있다가 약 먹고 좀 괜찮아졌어요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분들은 그때도 괜찮겠지 하면서 그냥 가시면은 이게 또 한 번 더 오깁니다. 이 뇌졸중이라는 것이 뇌로 들어간 혈관이 일부 막혀가지고 산소 공급이 안 돼서 이제 경색이 일어나는 건데요. 그런 환자들은 갑자기 확 막히면 이런 증상들이 확 나타나서 환자가 쓰러질 수 있고 이런 증상들이 확실하게 나타나는데, 혈관 안에 이제 막혀 있는 것이 조금 혈류가 흐르다가 말다가 하면 증상이 있다가 없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확 막히면 이제 큰일 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런 증상이 있다면 오늘 머리가 되게 아팠는데 뭐가 증상이 있다가 좀 지나니 괜찮아졌다. 약간 발음이 어눌하려고 했는데 좀 지나니까 괜찮아졌다. 그러면은 지체하지 마시고 주변에 내과나 신경과로 가셔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일단 이런 이제 뇌졸중의 초기 증상이 났다면 환자가 지금 갑자기 이렇게 이제 발음도 안 되고 웃어보라 하니까 한쪽도 삐뚤고 팔 양쪽 들어보라 하니까 한쪽은 못 들고 이러면은 일단 119에 신고를 하세요. 왜냐하면 병원 도착까지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4분 이상이 되면, 즉 빨리 갈수록 빨리 치료를 해야지 후유증이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 차 타고 우리 남편 차 타고 아니라 119에 바로 신고해서 빨리 병원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고요. 절대로 안정하고, 대신에 환자 머리는 한 20-30도 정도 압력을 낮추기 위해서 20-30도 정도, 즉 약간 등 뒤에 베개나 이제 이런 것 같은 조금 베개나 이런 걸 받쳐주는 그런 이제 정도로 환자 머리를 거상해주고, 만약에 구토한다 그러면 고개를 옆으로 돌려서 기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것이 뇌졸중에 있을 때 응급 상황입니다. 화상인 경우 우리 화상 많죠. 열에 의한 화상, 전기에 의한 화상, 이제 약품에 의한 화상 많은데요. 화상이 있고 나면 다시 사실 흉터가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흉터가 남기 때문에 초기에 응급처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1도 화상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피부에 이렇게 그냥 우리가 살짝 돼 있는 경우는 피부가 그냥 빨갛거나 충혈되거나 요런 정도입니다. 표피층만 손상이 되고요. 2도 화상은 표피의 전층, 즉 진피까지도 이제 손상이 오는 그러한 이제 부분인데 통증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그리고 3도 화상은 피부 전층에 피하 조직까지 다 이제 화상이 일어나서 심각한 상태가 됐는데요.
1도 화상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단순하게 이제 어, 피부 열감 정도, 발적 같은 정도만 있었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은 낮고 자연스럽게 그냥 치유가 되지만 2도 이상의 화상 같은 경우는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항생제라든지 피부와 관련된 이제 치료를 하고 나면 어, 직접적인 자외선 노출을 피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새로운 돋아나는 살들이 자외선에 노출이 되면 흉터가 생기거나 색깔이 변색되는 그러한 이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자외선 노출을 피하고 만약 그렇다는 경우는 자외선 차단제를 반드시 발라주시고 통목욕 자체는 자제해 주면 됩니다. 이런 화상일 때는 바로 이제 119에 신고해서 환자가 재빨리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차가운 이제 물로써 열감을 많이 식혀주고요. 하지만 오히려 화상 입었을 때 냉찜질을 하게 되면 오히려 동상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차가운 냉찜질을 피하시고 물로 열감을 충분하게 식혀주고 그 다음에 119에 빨리 신고해서 병원에 가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혈당입니다. 저혈당이라는 건 혈액의 당이 60mg/dL 이하를 얘기합니다. 즉 우리 보통 당뇨 환자들 같은 경우는 부작용으로 저혈당이 많이 빠지고 본인이 당뇨 환자라는 아이디 카드 같은 것을 들고 다니시고 그래서 이제 항상 주머니에는 사탕, 단당류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저혈당의 초기 증상은 기운도 빠지고 현기증이 일어납니다. 어지럽고요. 갑작스럽게 발변해서 사실은 확 쓰러지는 의식이 소실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 혈당이 떨어짐에 따라서 감정 조절이 힘들어지고 태도가 거칠어진다든지 피부가 청백하거나 심한 발한이 있는 이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환자가 쓰러지거나 이런 증상이 있으면 119에 바로 신고해 주시고 만약에 의식이 없다면 뭐 드리면 안 됩니다. 금식하고 의식이 있다면 이제 이 환자가 식은땀을 막 흘리면서 어지럽고 현기증이 일어난다. 그럴 때는 빨리 사탕류를 입에 넣어서 이제 당 종류를 먹이고 오렌지 주스 같은 거 있으면 드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산소 투여가 가능하다면 산소를 투여해서 조직에 산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쇼크입니다. 이제 쇼크라는 우리 신체 일부 기능적인 것에 일시적으로 이제 기능이 떨어져서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제일 먼저 조금 쇼크 전에 불안합니다. 두려운 증상이 있고요. 환자들의 맥박이 굉장히 약하고 빠릅니다. 그리고 그 심한 갈증이 있거나 또 너무 춥다고 오한이 있거나 어지럼증, 구토 이런 증상들을 이제 호소하고 말초혈관 수축으로 이게 말초의 혈관들이 확 수축되면서 피부는 차갑고 축축하게 됩니다. 그 심하면 의식까지 손실이 되는데요. 쇼크로 환자가 쓰러지게 되면 재빨리 119에 신고하시고 환자를 안정해주기 위해서 옷을 느슨하게 풀어주고 그 다음에 어지러움을 호소하면 환자를 눕히고 다리를 하지 거상을 해서 환자가 가지고 있는 혈액이 신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조직에 신장이 펌핑해서 조직에 산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지거상 다리를 올려주고 그다음 일단은 금식하시면서 환자가 추워하시기 때문에 또 혈관이 확 수축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춥습니다. 그러면 체온을 유지해주고 보온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119가 오면 바로 이제 이러이러한 증상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인수인계 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우리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응급처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또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도 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로서 또는 호스피스와 관련된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하고 우리 한국 호스피스 협회에서도 추계 학술대회를 통해서 또 많은 서로 간의 정보 공유와 또 친목이 있기를 또 한번 바라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